나는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어느 산골 마을로 캠핑을 갔던 기억이 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장대한 산세 속에 아담한 계곡이 있어 여름철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저녁에는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 되자 깊은 산속 특유의 고요함이 주변을 감쌌다.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우리는 서로 돌아가며 으스스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현우가 들려준 전설 하나가 우리 모두를 집중시켰다. 현우의 고향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근처 산속에서 몇십 년 전 실종된 소녀의 영혼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녀를 찾아 여러 차례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밤이 되면 흰 옷을 입은 소녀가 산속을 헤맨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처음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찝찝한 기분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텐트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지만 왠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연의 소리마저 으스스하게 들렸다.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작스레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넘겼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무언가가 텐트 주위를 돌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친구들을 흔들어 깨웠고 모두가 조용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우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꺼내들어 천천히 텐트를 열었다. 깜깜한 바깥, 손전등 빛이 비추는 곳에 아무것도 없었다. 웃으며 서로를 놀리던 우리는 잠시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대담하게 텐트를 나가보았다. 손전등을 들고 그 소리가 있던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쌩하는 바람과 함께 뭔가 하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당황한 나는 도망치듯 텐트로 돌아왔고 친구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며 거짓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잠자지 못하고 동트기만을 기다렸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날 밤의 일을 종종 떠올리곤 했다.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현우가 말했던 실종된 소녀의 전설은 왠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무슨 이유에선지 그날 밤 우리를 방문했던 곳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나는 캠핑을 갈 때 항상 그것을 되새기곤 한다. 자연의 고요 속에는 인간이 쉽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으며 무심코 농담처럼 흘린 이야기가 실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시작. 친구들과 나는 종종 학교 근처의 허름한 술집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곳은 유난히도 오래된 곳이라며 으스스한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늦은 가을밤 우리는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해 서둘러 가게 안으로 돌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근처에서 잘하는 다른 가게도 이미 끝난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해야 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은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그날따라 골목길은 유독 어둡고 싸늘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고 우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특히 그 길에서 좌회전하는 구간은 작은 폐가가 있어 평소에도 조금 신경이 쓰이던 곳이었다. 비가 세차게 퍼붓고 있어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 구간에 접어들자 멀리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으나 점차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빗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친구들은 저마다 신경 쓰이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그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저 소리 들려? 눈을 마주친 친구들도 모두 소리를 알아챘던 것이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주 희미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소리는 우리가 지나쳐야 했던 폐가 쪽에서 나는 듯했다. 소름이 돋은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호기심 많은 친구들 중 하나가 차마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가자고 했다. 우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 의견에 동의하고 아무 생각 없이 폐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는 작은 정원이 딸린 단층짜리 집이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릴 반기고 있었다. 우리는 머뭇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으며 먼지 한 입자도 없이 정돈된 상태였다. 마치 지금이라도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용감한 친구가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우리는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가 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로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빠져나왔다. 돌아서 보니 그 폐가는 다시금 오래된 폐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골목을 우회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몇 주 후 인터넷에서 그 집에 관한 소문을 찾을 수 있었다. 예전에 그곳에서는 어린아이와 가족이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결국 구조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 친구들도 모두 그 일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한동안은 아무도 그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술자리도 어딘가 밝고 활기찬 곳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그 골목의 이야기와 폐가는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아직도 빗소리가 거세게 울려 퍼지는 밤이면 그날의 음산한 소리가 어딘가에서 나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만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 항상 학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점점 주위는 조용해지고 새벽 2시가 되어가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계속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런데 새벽 2시 30분쯤이었을까 갑자기 도서관 책장이 있는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사실 도서관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나 외에도 밤새워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러나 몇 분 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뚜렷하게 마치 누군가가 책장을 이리저리 누비며 책을 찾는 소리처럼 잠시 멈춰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분명 2층에는 나밖에 없었고 내가 공부하는 자리는 복도 끝 창가 쪽이라 누군가 지나가면 분명 알아차릴 수 있는 위치였다. 과연 누가 이 시간에 이런 깊숙한 자리에 들어와 책을 뒤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적당히 책을 덮고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책장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그때 책을 뽑는 소리가 멈췄다. 그와 동시에 아무도 없던 그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굴리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등을 돌린 채로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 끝 어두운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비쳤다. 그건 마치 인간형의 실루엣이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신경이 곤두서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날 보고 있었다. 뒤돌아서서 도망칠까 했지만 그러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의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앞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그 검은 실루엣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 문을 향해 걸었다. 복도 끝에 조명을 지나칠 때 문득 옆을 봤다. 그리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누군가가 아직도 서 있었다. 그 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분명 살며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결국 나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도서관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다.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건물을 빠져나와 바깥의 시원한 공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그리고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는 심장을 부여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꿈이었겠거니 하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학생 몇 명과 도서관 직원이 그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불빛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경험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 이후로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일이 없었고 그때의 기억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에서 회사 생활에 지친 나는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강원도의 작은 산장을 빌렸다. 친구들과 계획했지만 결국 모두가 바빠 혼자 가게 되었다. 산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환경이 매우 조용하고 고요했다. 산장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산장의 아늑한 분위기를 즐기며 커다란 창문 밖으로 펼쳐진 달빛 가득한 숲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기 시작했고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창밖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이튿날 주변 산책을 하기로 했다. 숲속을 걷는 동안 어디선가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 기분 나쁜 느낌을 떨쳐내려고 더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해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바닥과 허물어진 가구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것은 벽에 빼곡하게 그려진 낙서들이었다. 알아볼 수 없는 기묘한 문양들과 글자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었다. 갑작스레 등 뒤에서 기이한 기운이 느껴지며 추운 바람이 스쳤다.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산장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잠을 청하려다 알 수 없는 속삭임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리는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고 이 모든 것이 헛것이길 바랬다. 계속해서 속삭임은 점차 선명해졌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지만 그 의미는 알 것만 같았다. 마치 이곳을 떠나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잠에서 깬 후 나는 다시 오두막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어제와는 다르게 낡은 오두막 내부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벽의 글씨들은 누구의 장난이 아니었다. 오두막을 뒤척거리다 문득 바닥에 숨겨진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각종 날짜와 자신을 여기서 벗어나길 시도했던 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의 기록이 있었다. 기록들은 차츰 흐려지며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로 변해갔고 마지막 페이지엔 불안정한 필체로 그려진 이상한 문양들 뿐이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산장으로 돌아서던 중 숲속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나를 바라보며 서 있는 형체가 있었다.
멈칫한 사이 그 형체는 사라졌고 나는 급히 산장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잊기로 하고 곧장 서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산장을 빠져나가는 길에 누군가가 자꾸 뒤를 따라오는 느낌에 계속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산장에서 벗어나던 순간 마치 풀려난 듯 차가운 기운이 사라졌다. 차창 너머로 사라지던 산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나는 절대 그곳에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의 기묘한 경험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면 그날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무엇인가가 나를 여전히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